아시아는 다 미개한 나라야. 라고 말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평생 아시아를 다 거기서 거기인 동양의 나라들이라 깎아내리며 살아온 그는 한국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딸이 BTS에 빠지고 한국 드라마와 음식을 들먹이더니 급기야 한국 여행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대체 왜 가? 라며 비웃던 그는 결국 딸의 고집에 끌려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공항부터 음식, 거리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를 충격과 질투, 그리고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을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 윌슨이에요. 미국 뉴저지 교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평범함 뒤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깊게 깔려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어릴 적 우리 동네에 중국인 가족이 이사 왔었는데 매일같이 시끄럽고 골목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제게 불쾌한 인상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자꾸 커지더니 어느 순간부턴가 아시아인은 불편한 이웃이라는 식의 묘한 공식이 제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 뒤로 자라면서 저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굳이 친해지려 노력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한국인들을 중국인과 비슷하게 취급했어요. 대학 시절 룸메이트로 한국인이 배정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얌전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저는 괜히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그 친구가 해먹던 김치찌개의 향이 온 집안에 퍼졌는데 저는 속으로 또 음식 냄새야 라고 투덜댔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례했던 행동이지만 그때는 제가 틀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당당했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아시아계 동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도 막상 그들과 대화하거나 식사를 하는 건 피했어요. 아시아인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중국인들이랑 비슷하겠지라며 넘기거나 한국이 별거 있는 나라야 라고 속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는 믿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죠.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제 딸 사라가 갑자기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빠, 저 요즘 BTS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요. 처음엔 BTS가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돌, 뭐 어린애들이 잠깐 반짝 좋아하다 말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사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숨김없이 드러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이면 중국이랑 별반 다를 것도 없을 텐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열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아시아 문화를 좋아한다는 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저는 이게 단순히 내 취향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어딘가에서부터 거부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어느 주말 저녁 사라가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졸랐을 때 저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라, 또 한국?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 거긴 그냥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아니야? 그 순간 사라의 표정이 굳더군요. 아빠, 그 말 너무 무례한 거 알아요? 저는 그 반응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 몇 개 읽고 노래나 드라마 몇 편 본 걸로 다 아는 척하지 마.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사라가 갑자기 한국에 빠져드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긴 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사라는 끊임없이 한국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며 혼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게 투덜댔어요. 왜 저럴까?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하필.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면 좋겠네. 아내는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톰,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근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봐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열린 마음이라니,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걸까요? 저는 늘 관대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이 문제에선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사라가 식사 중에 대뜸 말했어요. 아빠, 저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번 방학 때 한국 여행 가볼래요. 저는 그 소리에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라니, 너 혼자서는 위험해. 게다가 돈도 많이 들 거고. 굳이 거길 왜 가? 제 목소리가 조금 컸는지 사라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그리고 전부터 저 한국 문화에 관심 많았잖아요. 아빠가 맨날 무시했을 뿐이죠. 순간 저도 모르게 욱했어요. 무시? 아니, 내가 뭘 무시했단 거야? 그냥 내가 아시아는 다 비슷하다고 말했을 뿐이지. 그 말에 사라는 화가 치민 듯 입술을 꾹 다물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 그랬냐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공기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사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로 한국 아이돌 영상을 시청하곤 했어요. 가끔 복도를 지날 때 문틈으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낯선 한국어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빠, 주말에 한국 음식 먹으러 같이 갈래요? 제가 맛집 알아놨는데. 솔직히 그 말에 조금 흔들렸어요. 한국 음식이라면 김치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혹시 또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 어린 생각이 들었지만 며칠간 말도 안 하던 사라가 저를 직접 초대해 준 게 기뻐서 못 이기는 척 오케이를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도착한 곳은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한국 식당이었어요. 사라는 신이 난 듯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여기 비빔밥이랑 불고기가 유명하대요. 그리고 된장찌개도 먹어봐요.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데 몸에도 엄청 좋다더라고요. 곧이어 나온 비빔밥은 생각보다 색감이 아름다웠습니다. 각종 채소와 고기가 밥 위에 올려져 있었고 붉은 고추장과 고소한 참기름이 곁들여져 있더군요. 한 입 떠먹었더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된장찌개는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의외로 담백하고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빠, 어때요? 좀 맛있죠? 사라가 물었고 저는 슬쩍 시선을 피하며 답했어요. 먹을만하네. 생각보단 훨씬 깔끔하긴 하다. 사라는 그 말에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크게 감탄하지 않는 걸 보고는 살짝 아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라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중국이랑 비슷하고 그저 그런 곳이라는 둔감한 편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잘 몰랐나 봐. 그러자 사라는 환하게 웃으며 그럼 됐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괜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라가 처음부터 저와의 갈등을 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족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겠죠. 내가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던 게 문제였네. 라는 생각이 들자 살짝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 사라가 한국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제 머릿속엔 늘 한국이 정말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일까? 라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신문을 뒤적이다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동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말 행사한다는데 한번 가볼래? 한국으로 이민 계획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쌓는다고 하네. 처음엔 좀 꺼려졌지만 어차피 궁금해하잖아. 직접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라는 아내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아마도 사라 때문에 제 호기심이 커졌던 것도 있겠죠. 행사 당일 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출입문 주변에 한글과 영어가 섞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내부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아직 서먹해서 소극적으로 눈인사를 건넸어요. 사라는 벌써부터 몇몇 사람들과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다 커피 한 잔을 집어들었는데 바로 옆에서 인사를 건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년 남성으로 짧게 자기소개를 하길 스티브 김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살았어요.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라 여기서 사람들과 정보 교환도 하고 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니 미국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스티브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전 한국의 의료 제도나 가족 중심 문화가 그립기도 하고 은퇴 후엔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 주변에서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한 분은 대학생 딸을 둔 어머니였는데 미국 대학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 딸을 한국 대학에 보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후 의료비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경제적으로 덜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슬쩍 반문했죠. 그래도 미국이 선진국인데 굳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긴 기회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모두들 상황이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 가족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한국이 요즘 많이 발전했기도 하고요. 특히 IT 인프라나 병원 가는 절차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평소 제게 당연해 보였던 미국의 이점이 어떤 사람들에겐 딱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 더 편안함이나 안전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신선했습니다. 제가 막연히 믿고 있던 미국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한국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려고 준비한다는 젊은 엔지니어도 만났는데 그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시장이 됐으니 오히려 커리어를 한국에서 더 키우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미국보다 한국의 생활이 더 자신의 가치관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라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먼 곳으로 여행을 보내기엔 위험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한인 커뮤니티 이후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것이 제 딸을 그렇게 푹 빠지게 만들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청결함과 조직적인 질서로 가득했고 직원들도 마치 오랜 벗을 맞이하듯 반갑게 안내해줬어요. 미국의 대표 국제공항보다도 더 효율적인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라는 이 광경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리며 웃었고 저는 괜히 자존심이 살짝 상했어요. 짐을 찾는 과정도 굉장히 빠르고 간편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빠른 거겠지? 라고 넘어가려 했지만 짐 찾는데 걸린 시간이 10분도 안 됐을 때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나가는 교통편도 다양해서 택시부터 공항철도까지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사라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 우리 지하철 타면 어때요? 한국 지하철이 엄청 편하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살짝 망설였어요. 미국에서도 지하철은 복잡하고 지저분하잖아. 여기도 별반 다를까? 라는 선입견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라가 워낙 기대에 부푼 얼굴이어서 결국 공항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깔끔한 플랫폼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 한눈에 들어오는 역 안내 표지판이 저를 맞이했어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가지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전혀 어렵지 않게 원하는 열차를 골라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함을 느꼈어요. 게다가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건 물론이고 내부 시설도 너무 깔끔해서 과연 아시아 지하철이 맞나 싶었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도시 풍경에 사라는 연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건물도 엄청 높고 도로도 정말 잘 정비되어 있네요. 생각보단 훨씬 현대적이네.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론 아니, 이 정도 발전한 나라일 줄은 몰랐는데 하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숙소로 가기 전 사라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차 적응이 필요하긴 했지만
첫날부터 호텔에 처박혀 있기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동의했어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진짜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인파, 번쩍이는 간판과 세련된 가게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청년들. 그 모든 풍경이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정돈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근처 식당을 찾았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선 식당 검색을 잘못하면 꽤 애매한 곳에 걸릴 때도 있는데 여긴 그냥 근처 아무 가게 들어가도 실패할 확률이 낮아 보였습니다. 사라는 피곤해 보이지도 않는지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아빠, 한국에서는 반찬이 공짜래요. 라며 신나서 말했어요. 반찬을 몇 가지 주기에 저는 당연히 추가 요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진짜 공짜라고. 그럼 리필도 되나? 하고 물었더니 종업원이 재빠르게 웃으면서 네, 원하시면 더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오니 어딜 가나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잡혔어요. 길거리에 있는 안내판도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사라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지도를 확인하며 아빠, 여기서 조금만 걸으면 쇼핑몰이 있대요. 가보자. 라고 활기차게 외쳤어요. 비록 저는 시차와 피로가 몰려왔지만 첫날부터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사라를 따라가 보기로 했죠. 고층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그동안 가졌던 한국은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리의 풍경만 봐도 이곳은 내가 무시했던 아시아의 변방이 전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사라는 길을 걷다 문득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때요? 한국 좀 괜찮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사라를 보며 빙긋 웃었어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훌륭해. 깜짝 놀랐어. 사라는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밤엔 뭐 할까요? 근처에 시장도 있고 카페 거리도 유명하대요. 제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려는 찰나 문득 이곳에 왔으니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도 조금 익숙해졌고 길거리에 흐르는 한국 노래를 들으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곡인데? 하며 흥얼거리게 되네요. 스스로도 놀라워요. 아마 사라가 저를 여기에 완전히 적응시키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한 덕분이겠죠. 오늘은 사라가 전통시장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서울 시내를 꽤 돌아다녔고 쇼핑몰이나 현대적인 거리에 익숙해졌는데 전통시장은 또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했어요. 아빠, 진짜 한국 문화를 느끼려면 전통시장이 최고래요. 거기서 파는 길거리 음식도 엄청 맛있다던데. 사라가 신나게 말하니 저도 어느새 그 열정에 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외곽 쪽으로 이동하니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역을 나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세상인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각종 야채와 과일을 진열해 놓은 가게에서부터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까지 시장 전체가 크고 작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빠, 저거 봐요. 사라는 한 할머니가 파는 호떡 노점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줄이 꽤 길었는데 사라는 곧장 줄 뒤로 뛰어가 서더니 저를 재촉했죠. 빨리 와요. 여기 진짜 맛있나 봐요. 저는 줄을 서면서도 살짝 의심했어요. 달달한 빵 같은 건가? 그런데 이미 사라는 맛본 적이 있는 듯 뜨거워도 꼭 먹어봐야 해요. 라며 저를 흥분시키려 애쓰더군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호떡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저는 솔직히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를 외칠 뻔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시럽이 흘러나오는데 그 조화가 예술이었죠. 사라가 환하게 웃으며 어때요, 아빠? 한국 길거리 음식 괜찮죠? 하고 묻길래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안을 더 들어가 보니 각종 수산물과 고기, 반찬 가게가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경쟁하듯 손님을 끌었지만 동시에 유쾌한 농담과 웃음이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장님, 이거 싸게 해줘요. 라며 흥정하는 모습도 신기했는데
저런 문화가 한국만의 묘미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오래된 식당 골목 쪽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아빠, 여기서 한정식 먹어요. 친구가 이 가게가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대요. 저야 이미 한식을 접해봤지만 정식이라고 하니 또 다른 기대가 생겼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아담한 내부에 나무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온갖 메뉴 사진과 손님들의 후기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곧이어 나온 음식은 생각 이상으로 푸짐했어요. 밥과 국 그리고 무려 10개 이상의 반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전 너무 많아서 뭘 먼저 집어야 할지 헷갈릴 정도였죠. 와, 이건 좀 과한데? 제가 웃으며 말하자 사라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을 한 상에 차려놓는 걸 전통으로 삼나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반찬 하나하나를 맛보며 이건 무슨 맛일까? 를 탐구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주인장은 무언가 더 줄 게 있는지 물어봤고 우리는 이미 배가 너무 불러 더 먹을 수 없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더니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받아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낯설었던 한국어 인사가 이제는 살짝 자연스러워진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 걸린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낮과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사라는 제 팔을 살포시 잡으며 아빠, 한국 좋죠? 제가 왜 여기 오고 싶어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 것 같아. 내가 여길 좋아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돼. 그 순간 사라가 살짝 울컥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좋아요. 사실 예전엔 아빠가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저는 괜히 미안해져서 사라의 손을 살짝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사라. 그리고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으니까. 저녁 하늘 아래서 시장 골목을 함께 거니는 동안 저는 사라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왼쪽 어깨부터 목까지 찌뿌둥하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매일 새로운 체험을 하느라 피곤이 쌓인 건지 밤새 잘못 자서 뭉친 건지 헷갈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니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사라가 저를 보더니 아빠, 그냥 병원 한번 가봐요. 한국은 병원 시스템이 엄청 편리하고 빠르다던데 라고 했어요. 저는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병원이라면 예약 잡고 며칠, 아니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냐? 라고 묻자 사라는 여긴 달라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라며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심 긴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보험 문제와 예약 절차 때문에 꼴머리를 앓은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미리 검색해놨다며 지하철 몇 정거장 거리의 정형외과를 추천했습니다. 설마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움직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몇 분 걷자 깔끔하게 꾸며진 병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을 만났는데 그녀는 진료 보러 오셨나요?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해준다고.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접수부터 진료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미국에서였다면 보험 서류부터 의료기록 확인, 예약 대기 등으로 시간을 꽤나 잡아먹었을 텐데 여기선 여행자 신분을 확인하고 증상을 말하니 바로 대기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 사이 사라는 병원 안에 비치된 각종 안내문을 살펴보며 와, 여기 외국어 서비스도 지원해 주나 봐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도 슬쩍 보니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의료 안내문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해외 환자도 불편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대기하자 곧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라고 생각할 새도 없이 의사와 마주 앉아 통증 부위를 검진받게 됐어요. 의사는 차분한 영어로 증상을 물어보고 간단한 검사와 함께 물리치료가 효과적일 거라며 처방을 내렸습니다. 치료실로 이동해 20여 분간 물리치료를 받고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까지 배운 뒤
진료비를 계산하려고 하니 머리가 띵했어요. 너무 저렴해서 계산서를 2번 쳐다봤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상상 못할 금액이었거든요. 사라는 제 반응에 웃으며 아빠, 의료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갔다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저는 거의 충격 상태였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의료보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한국인들은 훨씬 안정적인 의료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찾았는데 다시 한번 생활 인프라에 감탄할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에서 QR코드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음식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시간 낭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빠, 오늘은 편의점도 한번 가봐요. 거긴 24시간이래요. 하고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협소한 공간에 온갖 상품이 빼곡히 진열된 모습이 눈에 띄었고 전자레인지나 컵라면 조리기, ATM 같은 편의시설도 오밀조밀 들어가 있더군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효율적이기만 한 걸까? 그 뒤에 숨은 가치관이나 사회 구조는 어떨까? 그 의문을 사라에게 털어놓으니 사라는 아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하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깊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경쟁이 심하고 일처리에선 속도를 우선시한대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사라와 함께 다도 체험이라는 것을 하러 갔습니다. 차를 마시는 게 뭐 대수일까? 싶었지만 막상 들어서니 편안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뭘 좀 아는 것 같았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스태프가 우리를 안내하며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과정은 마음을 정돈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시간이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쑥스러워졌어요.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차를 마신다고.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차 한 잔이 나오기까지 여러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손을 씻고 앉는 자세도 배워야 했는데 솔직히 다리는 좀 저렸지만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사라는 무척 신이 났는지 가만히 호흡을 고르며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스태프가 조용히 차를 건네자 사라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살짝 맛을 봤어요. 와, 아빠, 이 차 진짜 향이 좋네요. 저는 살짝 경직된 자세로 차를 받으며 그래, 어떤 맛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한 입 머금으니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풍미가 입안에 퍼져서 의외로 꽤 괜찮았어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니 간단한 예절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스태프가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어른이나 손님을 대할 때 작은 몸짓 하나에도 정중함이 깃들어 있지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평소 예의를 따질 일이 별로 없었기에 어색했지만 막상 들어보니 왜 한국인들이 자기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스태프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한국 체험은 어떠셨나요? 그녀가 물어보자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이가 있네요. 차를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마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한국인들은 차 한 잔에도 마음을 담는 편이에요. 예의를 다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졌을 땐 어차피 중국이랑 비슷할 걸이라는 식의 무지한 편견이었죠. 하지만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인들의 자부심, 가족 중심 문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들으니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라가 제 방 문을 똑똑 두드리며 들어오더니 아빠,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솔직히 말했죠. 좀 섭섭하네. 한국이 이렇게 흥미로운 나라일 줄은 몰랐어. 사실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자 사라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제가 계속 오자고 졸랐던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던 중 문득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과 멀리 보이는 산자락,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풍경어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편견은 결국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을 깨부수는 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 여행은 단순히 한국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 자신의 인종적 편견을 마주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아주 값진 시간이었죠. 다음에 한국을 다시 찾게 된다면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여행에선 딸 사라의 가이드가 아니라 스스로 이 땅을 더 탐구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던 한 직원이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여러 경험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엘트먼입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저에게 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반도,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 나라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중국과 북한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전통적인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뒤로 한 채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니. 과연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완전히 놀라게 만든 사건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시행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의도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외교적 신호로 보였죠. 한국이라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 가진 경제적, 외교적 위상을 조사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며 자신만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균형은 북한이 러시아로 기울어지면서 중국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예전과 달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다시 쓰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접했을 때 솔직히 말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외교적 보호를 받으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뎌온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러시아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이동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상의조차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은 중국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차분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나 적극적인 회유 전략이 뒤따랐을 텐데 이번에는 눈에 띄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는 듯 보였죠. 이는 단순히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은 한국을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주목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북한이 러시아로 기울어지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북한에게 단기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중국만큼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전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고 그 선택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국의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은 중국에게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며 중국을 멀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안정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균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관계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이는 북한을 더욱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어 보였죠. 북한은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축 사이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중국을 잃는다면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대신 장기적인 생존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중국이라는 중요한 동맹을 잃는 대가가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중국의 변화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를 시행했다는 뉴스는 단순한 관광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치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과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을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중국에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반도체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다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며 중국을 배제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긴밀한 기술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놓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러한 한국의 유연성과 독립성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을 멀리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양국 모두와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중국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류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그 영향력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 정치와 경제적 협력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중국 역시 자국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억제하려고 했지만 그 열풍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죠.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단지 문화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가치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단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한국의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위치를 구축해온 나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외교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단순히 중국에게 필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새로운 외교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변화가 단지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힘의 균형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이름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지 이런 대기업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 바로 중소기업들의 활약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한국 경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접한 사례는 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시작했지만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액세서리 분야에서 이 회사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류와 협력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 제품의 가치가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의 매력이라는 감성으로도 포장되었습니다. 이 접근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한국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강점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었어요.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한국의 몇몇 중소기업들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이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내놓았고 이 제품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들의 성공은 단지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민첩성 때문이었죠. 이런 기업들의 성공은 한국 경제의 다층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었어요. 단순히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며 상생하는 구조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출입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이 손대기 어려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 경제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또 다른 점은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정부는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중소기업을 단지 작은 회사로 취급하지 않고 이들의 성공을 우리 모두의 성공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보였죠. 이런 상호 협력적인 생태계는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중소기업들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제품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K컬처라는 특별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단순히 상품을 넘어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죠. 한국 경제의 성공이 단지 몇몇 대기업들의 업적이 아니라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작은 기업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가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빛내고 있었죠. 저는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지 기술력이나 자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협력, 유연성,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혁신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K-팝, 그리고 음식까지. 이른바 한류라 불리는 이 흐름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푹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정도로 한국 문화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재미나 트렌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점을 체감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젊은 층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를 조사하면서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K-팝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죠. 저는 팬들의 열정을 관찰하며 이들이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류 스타들은 단지 무대 위에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패션, 화장품, 음식 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한류 드라마에 등장한 특정 브랜드의 화장품은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폭증했습니다. 한 드라마가 방영된 후 촬영지였던 서울의 거리는 전 세계 팬들로 북적였고 이는 단순한 관광 수익을 넘어 한국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 영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전하며 주목받고 있었고
이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특히 한식의 세계화는 한국의 문화를 더욱 강하게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갈한 음식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한류 팬들은 단순히 소비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며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외교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 콘텐츠를 넘어 국제 관계에서도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소비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경제 강국 한국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죠. 저는 한국이 가진 이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더 변화시킬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점을 깨달은 것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깊이 들여다보면서부터였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축 사이에서 양극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특한 외교적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며 독립적인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오랜 군사 동맹국이자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온 핵심 파트너죠. 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입장을 확실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을 줄일 것을 압박했을 때 한국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 협력하되 중국 시장도 놓치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양국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며 지역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려 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유연성입니다. 한국은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며 모든 선택에서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둘째는 원칙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강대국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국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한국이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외교적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한국이 가진 이런 균형 감각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하나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협력과 자립을 동시에 이뤄낸 모습은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죠. 그들은 이 균형을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존재감이 그들의 경제적 성공, 문화적 영향력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었지만 알아갈수록 이 나라가 가진 매력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특히 몇십 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해 세계 손꼽히는 강대국이 된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며 이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공항의 효율성과 현대적 디자인은 이미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듯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한편 고궁과 한옥 마을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바로 옆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풍경은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얼마나 조화롭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경주는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간직한 도시였고, 부산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서의 활기가 넘쳐났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매력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대와 친절로 저를 대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저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했죠. 전자결제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이 왜 스마트 국가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물던 어느 날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들고 걷다 보니 종로의 한 조용한 골목에서 오래된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크지 않은 서점은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며 책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책을 둘러보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책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점 주인인 그는 제가 고르는 책을 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문학 중 외국인이 읽기 좋은 책을 찾으시나요? 그는 저를 책장이 있는 쪽으로 안내하며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일상과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에요. 번역도 매끄러워 외국 분들이 읽기에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는 서점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곳은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서점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죠. 부모님께서는 책을 사람을 잇는 매개체로 여기셨고 저도 그 뜻을 이어가고 싶어 이 서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점이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한 권이 한국인의 역사와 정서를 담은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중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었어요. 경제적 불평등이나 고령화 같은 과제들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의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나라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관계와 경제사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이번 방문에 가장 의미 있는 일정 중 하나였어요. 그는 저를 연구실로 초대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기술 혁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 있죠. 그의 말은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는 6.25 전쟁 직후의 한국 상황을 설명하며 그 시기를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은 거의 폐허 상태였고 전 국민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강한 회복력을 심어준 것이죠. 그는 또한 경제 성장기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단순히 정책이나 외부 자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진 근면함과 교육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집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단순히 자료를 통해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가진 문화적 힘에 대해서도 강조했어요. 한국의 문화와 공동체 정신은 단순히 전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 성장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돕는 방식이죠. 이런 정신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로 이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날의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산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촘촘히 들어선 풍경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도시를 바라보며 어제 만난 학자가 했던 말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국민들의 정신에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오늘날의 위치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회복력과 열정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이번 여정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 그리고 부산항의 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과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한국을 오늘날의 위치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들의 회복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지 경제적 강국이나 문화적 중심지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적 안정과 외교적 균형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감동과 배움을 간직하며 다시 방문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